일부에서 민주당 정춘수 의원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역시 뭐 가장 큰 지금 정치 현안은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민주당이 후보를 내느냐 마느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전당원 투표를 거쳤고요. 아직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뭐 정 의원도 앞서서 인터뷰에서 얘기했지만 후보를 공천하는 걸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부터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최순애 평론가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일단 만약에 민주당이 이 보궐선거의 원인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당헌대로 우리가 후보를 내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을 국민의힘에 아예 바치는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처음에 부산시장 이제 보궐선거가 났을 때, 그러니까 오거돈 전 시장이 성추행 났을 때는 사실 부산시장 후보를 내지 않겠다. 이 정도는 아마 여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예. 이제 서울시장까지 이게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하니까 이제 마음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여의도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의도를 뭐 좀 이렇게 오래 봐왔던 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지는 않을 거다. 이런 이제 예견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민주당이 이제 결국 이제 선거를 준비하는 이제 절차를 밟다 보니 후보를 이제 물색을 해야 되고 공천해야 되다 보니 이제 전당원 투표라는 어떤 이제 명분을 가지고 후보를 내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바꾼 거죠. 이거는 분명히 약속을 어긴 거고, 당헌이라는 거는 사실 당의 헌법과 같은 건데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거고, 뭐 어쨌든 원칙을 번복한 거기 때문에 저는 어떤 비판과 비난도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엊그저께 이낙연 대표의 그 사과 발언은 저는 그게 크게 이렇게 막 통렬하게 반성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고, 네. 반성에 대한 진정성도 그렇게 그닥 느껴지지 않았고요. 또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성추행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의 원인으로 보궐선거가 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그 선거 비용도 사실은 문제예요. 서울만 한 570억 정도 된다고 그러고, 소요된 예산이. 뭐 부산만 해도 한 267억 정도, 약 이제 270억 정도 되는 건데, 그 돈을 그럼 과연 또 어떻게 할 거냐. 민주당이 저는 그것까지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돈을 책임졌다 하더라도 선거 내내 아마 야당으로부터 그 비판과 비난을 감수할 각오를 하고 인물을 발굴할 수는 있겠지만 그 선거가 이제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이게 지금 향후의 관심거리입니다. 예. 언론의 좀 비판과 비난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부소장님은요? 이번에 그 당원 개정에 대한 당원 투표를 하는 걸 보고 이제 국민들이 그 영화 제목 하나를 떠올린 것 같아요. 네. 홍상수 감독이 2015년에 만든 영화가 있는데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라는 영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큰 히트는 못 쳤지만. 예, 제가 안 본 거 보니까 이게 히트는 못 친 것 같아요. 그 당시부터 홍상수 감독이 좀 이제 여론이 나빠져갖고 그랬죠. 예, 알겠습니다. 당시 2015년 10월 11일 날 당시 이제 경남 고성군수 재선거가 있었죠. 예. 그때 이제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군수의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돼서 재선거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이제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이거 어떻게 책임집니까? 후보 내지 말아야죠. 이렇게 말한 영상이 어저께 이제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당원 96조 2항이 다시 이제 대두됐고, 근데 이제 비슷한 일이 지금 벌어졌는데 당이 이 공천을 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게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고 하니까 이 책임이란 말이 이때는 저렇게 쓰이고 지금은 이렇게 쓰이니까 국민들이 매우 지금 정치의 현실에 대해서 또다시 혐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침에 제가 신문을 늘 5대 조간 신문들을 다 보고 올라오는데요.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약간 우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조차도 일면에서 상당히 비판적인 이 기사와 또 분석 글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목만 좀 읽어드리면 경향신문은요. 숲 대신 나무만 보는 민주당. 한겨레신문은 당원 투표 뒤로 숨은 민주당식 책임 정치. 이 제목이 바로 제대로
지금 문제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명분 없는 이제 후보 내는 거잖아요. 후보를 내서 이제 보궐선거를 치르겠다는 건데, 네. 그럼 향후 민주당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어떤 인물을 내고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이며 향후 어떤 정치적 어떤 선거 당선을 위해서 어쨌든 후보를 낸다는 건 이기겠다는 뭐 발로 아니겠어요? 그럼 어떤 정치적 액션을 취할 거냐가 더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에요. 어쨌든 어떤 인물이냐도 관심사고, 그 다음에 어떤 정책을 펼 거냐.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재산세 6억과 9억 기준하고 논란도 사실 저는 이제 재보궐용이라고 좀 보는 측면이 있고, 네. 향후 이제 또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뭐 재난지원금이 더 뭐 네 번째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이 명분 없는 보궐선거에 이기기 위한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인 조처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저기 관심거리이면서도 야당한테는 사실 이 재보궐선거가 되게 심각하고 쉽지 않은 선거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개가 예상되는 대목이라서 이 지금 후보를 내는 것 자체가 정치권에 대한 그러니까 약속 말을 바꾸고 말 바꿈에 대한 어떤 뻔뻔함 이런 것들을 사실은 개인 단위나 조직 단위나 하루 이틀 본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서울 시민들과 부산 시민들이 이 민주당 정부 여당에 대한 이런 액션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과연 대선, 지방선거, 총선 이어서 계속 민주당한테 힘을 실어줄지 뭐 이게 사실은 내년 재보궐선거가 대선의 전초전이고 워낙 큰 그러니까 중요한 선거이기도 하고 이제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이 지게 되면 사실 그 다음 대선도 어렵게 된다는 판단이 있어요. 사실 현실 정치라는 게 이제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국민적인 이런 비판과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선거에 임할 수밖에 없는 또 뭐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찾아봤어요, 어제.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174석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총 300석이고, 과거에는 299석이었던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여당이 174석이었던 때가 언젠가 한번 찾아봤어요. 예. 1993년 8월 12일 날, 재보궐선거에서 민자당이 승리했을 때가 174석이었어요. 그럼 민자당이 YS와 JP 뭐 합했을 때죠. YS, JP, 노태우 대통령이 다 합친 거죠. 이때 93년 8월 12일 날 174석을 갖고 있던 민자당이 3당 합당을 해서 만든 정당이잖아요. 그렇죠. 3개 정당, 3개 지역을 싸그리 망라해서 만든 정당인데 174석을 갖고 있을 때 계속 집권하겠다. 이렇게 낙관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지금 민자당은 청년들은 그런 게 있었는지 기억도 못합니다. 저도 좀 가물가물한데. 다시 말하자면 당시에 아무리 과반 의석을 갖고 있고 아무리 정치적 영향력이 세다 하더라도 국민의 신망을 잃어버리면 국민의 지지를 잃어버리면 그 58% 이런 거 쓱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정치가 도리를 갖고 신뢰를 잃지 않아야지 거짓말을 이렇게 반복듯이 하게 되면 174석 갑자기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그래서 도의를 지키는 정치 이게 정말 정도를 가야 결국 정치적인 승리가 결국 온다는 거 이 점을 믿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청취자 그래서 아까 문자를 제가 좀 잘린 말을 좀 이어서 할게요. 예, 예. 이게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대의명분을 잃었다. 근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액션을 통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어쨌든 국민의 비판을 감수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그 야당 얘기를 옛날 야당 얘기를 끄집어내서 다시 재공격하는 거 침묵으로 일단 비판과 비난을 감수해라.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뭐 저희 청취자분들도 생각하는 뭐 생각이 뭐 다 비슷하신 것 같아요. 1074님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 규칙을 마음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국민을 너무 무시하네요. 뭐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0796님은 지금 예 얘기하신 대로 우리나라 정치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이런 얘기해 주셨고 김찬희 부소장님의 이 영화 얘기가 좀 어필을 했네요. 9849님은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 비용은 민주당에서 다 부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예. 근데 이렇게 이제 민주당이 어떤 그 비판과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선거에 임하는 거는 뭐 지려고 선거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기겠다는 건데 일부에서 얘기 들어보면 역시 이제 여성 성추행 문제에서 비롯된 이 보궐선거기 때문에 여성 후보를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 민주당
여성 의원입니다. 정춘수 의원이 했어요. 물론 이제 하마평에 오르는 후보 중에 여성 후보도 또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여성 후보를 내는 부분이 어떻게 좀 여론을 좀 무마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명분이 없는데 그래도 어쨌든 현실 정치라는 것 때문이라도 예. 예, 선거에 이제 후보를 내서 선거전을 치르려고 하면 그 선거를 치르는 원인이 거기에 있잖아요. 성추행 특히 권력형 성비리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를 면피를 하려고 그러면 근데 선거 내내 어쨌든 그 대목은 지적이 될 텐데 여성 후보라는 거는 명분이 좀 있는 거죠. 낸다는 전제를 어쨌든 양보해서 그냥 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뭐 충분히 명분이 되고 정춘숙 의원이 또 국회 여성위원장이에요. 그러니 이제 당연히 그렇게 논리를 필 수밖에 없는 거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성별로 여성인 거는 뭐 그럴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이게 정치인이고 서울시장을 끌어나갈 역량과 능력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뭐 여성이어야 된다. 여성이면서 능력을 갖추고 뭐 덕망이 있고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 더없이 이제 베스트인데 그 삼박자를 갖춘 그 인물이 과연 민주당에 있을 거냐. 그리고 당내 경선을 통해서 잘 절차적 과정을 거쳐서 걸러낼 것이냐, 걸려질 거냐. 이 부분도 또 이제 또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당장 무조건 여성 후보. 물론 저는 이제 향후 전 박근혜 대통령. 근데 국민의힘 내에서도 여성 후보들이 좀 많이 거론됩니다. 뭐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거론되고 그래서. 예, 윤희숙 의원도 거론되고. 향후 전 박근혜 전 이혜훈 전 의원도 대통령의 계시고요. 비극을 극복할 여성 인재들이 저는 이 기회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있고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저는 좀 형식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정춘숙 의원님 오면서 제가 들었는데 최근에 그 미국에서 흑인들의 인권운동이 굉장히 거칠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Black Lives Matter라고 네. 흑인들의 생명이 중요하다 그런 운동인데요. 흑인들이 사실 인권이 거의 짓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흑인 대통령이 나온 나라입니다. 흑인 대통령이 나왔다고 해서 흑인 인권이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한국은 여성 대통령이 나온 나라입니다. 여성 대통령이 나왔다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 문제와 본질을 봐야지 자꾸 형식적인 겉테두리나 화장을 바꿔갖고 네. 이 문제를 돌파하려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이제 청취자님들께서 이제 투표를 하셔야 되니까 의견이 이제 많이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3463님은요, 소도시 군수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특별시장 선거는 다릅니다. 이 얘기는 아무래도 후보를 내야 된다. 이런 얘기 같아요. 네, 다르겠죠. 예, 6218님은 여당 후보만 아니라 꼭 당선되기 바랍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4329님은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시장 때 그린벨트 다 풀어서 이익을 챙기지 않았나요? 선거 재보선 비용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2515님은 선거 비용은 민주당이 다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서울시장, 이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내년 4월에 이제 열리게 되는데 오늘 오전에 있을 민주당의 이 공식 발표 내용을 좀 보면 어떤 분들이 좀 이 후보로 이제 거론되게 될지 본격적으로 후보 검증도 좀 될 것 같고요. 그때 상황을 또 보면서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이템은 역시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언론의 이제 이 분석과 이 보도를 보면 조 바이든 후보가 유리한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네. 이 트럼프 후보의 이 추격세도 상당히 만만치 않은 것 같아서 바이든 후보가 꼭 이긴다 이렇게 또 단언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먼저 부서장님부터. 네, 4년 전에 힐러리 클린턴 때 1차, 2차, 3차 TV 토론을 모두 힐러리가 이겼고 네. 여론조사도 압도적이었는데 트럼프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여론조사가 바이든이 이기고 있는데 이거를 100% 믿을 수만은 없는 그런 좀 지경인 것 같고요. 여론조사에서 그 트럼프 확진 이후에 10월 초중순에는 격차가 10% 이상 벌어졌는데 지금 이제 7%까지 좁혀진 상태고요. 특히 경합주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 오하이오나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몇 달 동안 계속 지던 트럼프가 여론조사에까지 역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유권자들의 이 추이를 좀 거리에 있어서 그런가요? 예상을 네. 못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투표 방법이 다르니까 예. 청취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특정 주에서 선거인단 투표로 한 표라도 더 얻으면 그 주에 배정된 의석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선거인 독식 제도가 그죠. 있죠. 승자 독식, 위너 텍스 올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국민의 투표율이 그대로 대통령 선거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주별로 이제 다 이제 환산을 해야 되죠. 그래도 이제 바이든이 이제 승리할 거라고 이제 예측하는 이유가 당시 4년 전에는 민주당을 대표적으로 지지하는 청년과 흑인의 투표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했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지금 여론조사를 한 1억 명, 이미 사전투표를 1억 명 정도 한 거를 실제로 등록 명부로 갖고 조사를 해봤더니 사전투표 참여자 가운데 민주당원이 48%, 공화당원이 29%고 무당파가 22%니까 민주당원들이 훨씬 투표를 많이 했고 사전 투표 1억 표 가운데는 조 바이든 후보의 표가 많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블랙 라이브스 매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흑인들이 굉장히 정치 현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죠. 그래서 흑인들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 왔기 때문에 흑인 투표율이 메릴랜드주 같은 경우는 4년 전에 비해서 10배 이상, 캘리포니아주는 3배 이상, 조지아주는 2배 이상 투표율이 늘었답니다. 이런 것 자체가 다 바이든의 당선을 굉장히 예측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통계들로 나타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평론가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그래서 10월 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감염된 이후로 사실은 격차가 더 벌어졌다가 이제 선거에 임박하니까 그 맹추격을 하면서 아무래도 트럼프 지지자들도 결집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 격차가 줄여지면서 지금 맹추격 중이라서 사실은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긴 해요. 그래서 샤이 트럼프가 얼마나 또 당일날 현장 투표를 할 것이냐 뭐 이런 게 이제 주목거리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번 선거를 전체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잘 대응하지 못했던 비판 여론이 일단 크고 그다음에 트럼프 4년 동안의 어떤 뭐랄까 게 미국이 넘버원이잖아요, 세계에. 근데 네. 그리고 또 다자주의를 리더였던 미국이 그런 모습에서 많이 벗어나는 사실은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특히나 코로나 발생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 세계 제1의 대통령이 참 품위와 품격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도 보면 뭐 파리 기후협약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그 어떤 전 세계적인 어떤 그 협력적 어떤 그런 상호관계, 상호주의 이런 거를 되게 이제 일방적으로 무시해 왔던 그런 리더십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들의 평가가 저는 지금 가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제 아까 전제로 결과는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이 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또 바이든이 다시 민주당이 당선이 됐을 때 그 이후의 정책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그건 물론이죠. 특히 예. 경제 정책, 특히 이제 우리 대북 관계 이런 것들이 미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이든이 될 가능성이 지금 높고 앞서서 제가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뭐 바이든이 더 오히려 응원을 한다면 제가 한 표를 있다면 바이든한테 한 표를 줄 것 같은데 투표권은 없으시죠, 참고로. 없어요. 예. 다만 이제 투표권 있는 2주 전에 들어온 그 한국계 미국인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그분은 격하게 트럼프를 욕하더라고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본인이 마스크 쓰지도 않고 미국인들에 대한 트럼프 정책이 너무 잘못됐다라고 격하게 반응을 하고 예. 그저께 뭐 2주간 격리 해제해서 만났는데 어쨌든 그게 진상이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바이든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의 정책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게 정부의 과제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찬희 부소장께서는 어떠세요? 누가 됐을 때 어떤 한반도 문제 특히 네. 어떤 변화가 있을지 어쩔지. 예. 네, 트럼프는 뭐 좀 전에 이제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갖고 기존 동맹국들 특히 EU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하고 굉장히 마찰이 심했죠. 예. 사실 지금 뭐 WTO 사무총장 얘기도 지금 선거가 되고 있지만 WTO하고도 갈등이 깊었고요. 그에 반해서 바이든은 이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겠다고 하면서 동맹국가의 파트너 공조를 좀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보면 좀 달라 보여요. 하지만 미국은 누가 집권하건 미국 지금 대외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되라 그러면 중국 문제거든요. 중국과의 경제적 갈등, 정치적 갈등, 군사적 갈등이 모든 외교의 초점입니다. 지금 미국의 이 머릿속에는 중국밖에 없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반도 문제는 북한과의 문제잖아요.
예. 근데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는 중국의 한 골입니다. 중국의 한 부속물인 거고 어떻게 보면 그 전체 대중국 정책의 한 관점에서 한반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민주당이 됐다고 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늦추고 중국과 대화 타협을 추구할 것이냐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고요. 오히려 좀 더 위험한 점도 있다. 왜냐하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1994년도에 네. 북한이 핵시설을 개발해 갖고 영변의 핵을 개발할 때 당시 미국이 폭격할 실행을 계획했다는 게 이미 이제 이미 YS 역사가 회고록에도 나와 나오죠. 있죠. YS가 예. 전환을 해서 그걸 막았던 예.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미국이 클린턴 민주당 행정부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행정부일 때 그때 한국 전쟁 일보 직전과 같이 그런 위기가 있었거든요. 오히려 인권 문제를 내세우면서 북한과의 갈등이 오히려 대두되면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압력을 가할 수도 있고 북한에 압력을 가했을 때 북한이 반발하게 되면 오히려 긴장이 좀 강화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건 아닌데요. 예.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이 되면 이게 문제가 잘 풀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오산이다. 네. 오히려 트럼프는 장사꾼이고 실리꾼이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가 될 때 오히려 북한 문제가 오히려 쉽게 풀릴 수도 있는 면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예. 근데 이제 바이든이 됐을 경우에 이제 예를 들면 그 아메리카 퍼스트 아메리카보다는 사실은 이제 좀 더 메이크 아메리카가 더 맞을 거예요. 모든 거를 네. 미국 거를 쓰고 미국에서 만들자. 그래서 그런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는 마찬가지일 거고 이제 대중국 견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여기서 명심해야 될 거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수록 우리가 더 괴로워요.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바이든은 그나마 트럼프처럼 일방적으로 관세를 그냥 갑자기 올린 거나 이렇게 어떤 뭔가 예상되는 트랙을 벗어나는 행위를 막 할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어쨌든 미국도 미국 우선주의라는 거는 뭐 견지를 할 텐데 그리고 이제 대북 관계는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바이든도 공격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이제 신 ICBM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도 대화를 좀 하려고 하는 거는 뭐 트럼프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단계적 어떤 그런 협상을 제시를 하면서 그래서 좀 어쨌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입장에서 우리 정부의 동맹국의 입장이 어떠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어떤 대책과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있느냐가 더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네. 근데 이제 미 대선 결과와 이 WTO 이 총장 선출이 좀 더 연동돼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이제 그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후보인가요? 좀 밀렸었는데 미국이 또 지지하면서 이게 좀 혼란스러워지는 상황이 됐고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될까요, 부서장님?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 후보를 지지하는데 예. EU하고 중국이 지금 나이지리아를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100대 60 정도로 지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지하기 때문에 지금 막 갑자기 간두기도 모호하지만 끝까지 싸웠을 때는 WTO 전체하고 대결하는 면이 있거든요. 미국이 트럼프 정권에서 지금 WTO하고 계속 대결했고 EU하고 계속 사이가 나빴는데 우리는 EU하고도 무역을 해야 되는 나라고 중국하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깊은 관계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좀 실리적인 측면에서 우리 좀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퇴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이걸 투표로 가자고 막 몰아붙일 수도 근데 없고. 보니까 이런 WTO 상황이죠. 사무총장은 네. 이게 투표로 네. 딱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만장일치 어느 정도의 또 이 하는 컨센서스 거죠. 네. 합의를 이뤄야지 결정되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하고 잘 얘기해서 사퇴하는 게 저는 정도라고 봅니다. 예. 이미 미국이 중국이 지지하는 후보가 싫다라고 이미 우리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잘 얘기해서. 예, 그래서 그거를 미국이 대놓고 지지를 하는데 우리가 먼저 사퇴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지금 약간 진퇴양난의 그러니까 이제 형국이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우리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이제 지지하는 건데 만약에 대선 결과에 조 바이든 후보가 됐다. 이랬을 경우는 또 좀 그렇죠. 바뀔 수 있는 이상하죠. 거죠? 왜냐하면 조 바이든 후보는 이런 협력적 관계를 좀 중시하는 이제 캐릭터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164개국 회원국들이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우리만 반대해서 이렇게 뭐 목리를 부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지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지지를 철회하거나 아마 그 컨센서스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낼 수도 있죠. 대선 결과가 빨리 나와야겠습니다. 미국이.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아쉽지만 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이 WTO 사무총장 도전은 이래저래 조금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대통령이 드네요. 60개국에 전화하고 친서도 보냈다는데 좀 안타깝죠. 예, 지금도 이 서울시장, 이 부산시장 선거 또 선거 비용, 여성 후보 등에 대해서도 문자를 올려주고 계신데요. 예, 방송에 많이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정치 전망 여기까지 하죠. 최순의 시사평론가,
정치영재연구소 대한 김찬희 부소장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